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8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주차 3강의는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아동자원봉사활동의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서 입양에 대한 부분을 잠깐 공부하였고요. 사교육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배제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사회복지사가 할 일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중간고사 대비 문제는 세 문항으로 각 10점씩입니다. 1번 미국의 아메리코어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발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특성과 비교하시오입니다. 2번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서술하시오. 3번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체계를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 전문가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교재 93페이지 각국 봉사활동의 특성에서 미국의 아메리코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3개국의 발전 과정과 운영 실태를 6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국가별 자원봉사활동의 연역과 특성을 반영한 운영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국가봉사단의 대상은 주로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셋째, 국가봉사단의 활동 내용 등에 있어서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국가별로 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체계도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및 호주 3개국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봉사단이 안정적으로 소속되어 이들을 훈련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합니다. 여섯째, 미국의 아메리코어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비용 이익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투자 효과가 있었으며 봉사활동의 성과로는 특히 봉사자 개인의 기술 훈련 등에 있어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별 자원봉사활동의 연역과 특성을 반영한 운영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있어서 민간과 국가가 분리되어 온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국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과 국가가 협력해온 자원봉사활동의 역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단체와 기구들을 국가봉사단 운영조직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민간단체와 한시적인 계약을 통하여 국가봉사단의 이익을 위임하고 있어 민간과 국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국가봉사단의 대상은 주로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층의 공통점은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봉사단의 활동 내용 등에 있어서 국가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였는데요.
미국의 경우 국가봉사단의 활동 내용은 각 시대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1930년대부터 구축되어 온 자원보존단, 페이스코필, 비스타, 시니어 콤파니온 프로그램 등의 활동으로부터 확대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의 경우 1990년대에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와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규모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 서비스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의 확보와 동시에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구축되었습니다. 호주의 그린코어의 경우 봉사활동 내용이 오랜 기간 호주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주도해온 자원보존과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또한 젊은 계층의 근로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청년층의 취업률 제고 등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별로 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체계도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및 호주 3개국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정의 수당, 의료보험 및 자녀 보육 등 혜택과 활동 종료 후 장학금 혜택 등 금전적인 혜택이 부여되며 호주의 경우 교육훈련 수당과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심리, 사회적 인정 보상 방법, 즉 상장 수여 등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다섯째,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봉사단이 안정적으로 소속되어 이들을 훈련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즉, 민간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가봉사단 봉사자의 활동도 그러하기 쉽겠죠. 따라서 국가봉사단의 성과는 이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조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미국의 아메리코어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효과가 있었으며 봉사활동의 성과로는 특히 봉사자 개인의 역량 개발과 기술 훈련 등에 있어서 두드러졌습니다. 해외 봉사단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토대로 할 때 국가 봉사 조직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봉사단의 운영 조직, 활동 대상 및 내용을 고안할 때 타국 고유의 자원봉사활동 영역과 특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가봉사단의 운영 조직이 국내 자원봉사활동의 현실을 반영하는지, 활동 대상 및 내용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지 등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보면 집약적 노동이 요구되는 농경사회의 특성상 품앗이, 두례, 향약 등 서로 상부상조하는 전통적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전통은 자연스럽게 직업적이지 않은 자원봉사의 성격을 띤 참여 활동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저게 뭐지?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관심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둘째, 자기 주위에 있는 가정, 이웃, 지역사회 일부터 시작한다. 봉사활동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일단 가족부터, 가정이 편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가화만사승이라는 옛 고전의 좋은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활동하되 상대방이 의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활동은 세밀한 계획하에 서비스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되 무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봉사활동은 우리가 남는 시간, 또 특별히 투여하는 시간인데 자기 자신이 병이 나면서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봉사활동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대상자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운동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항상 제가 내일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어르신들은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때 90세 독거 노인 댁에 가면 문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가족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아침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그래서 매사에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운동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활동에 있어서는 한계를 정한다. 즉, 일의 양, 시간, 목적, 사람 수 등의 한계를 정하여 시작할 것이며 서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로 상방 간에 약속을 정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가정도 편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활동에 있어서는 꼭 한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평가와 지도, 발전의 자료로 비치한다. 그래서 꼭 점검하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기록을 안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꼭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와 지도를 받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해서 발전의 자료로 비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자는 계속하여 학습하고 자신을 성장시킨다. 그렇죠. 봉사활동을 할 때 구태의연한 것만 하면 안 되겠죠.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해서 자신도 성장시키고 봉사 대상자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겠죠. 아홉 번째, 자원봉사활동은 겸손한 태도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하고 상호 간의 감사함과 보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내가 이 사람한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억지로 참아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원봉사활동이니만큼 기쁘게 시작하고 서로 상호 간에 감사함과 보람으로 시작하고 전개되고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과 직장의 이해를 얻는다. 그렇죠. 봉사활동을 할 때는 가족과 그리고 직장에도 내가 이런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얻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1번째,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한다. 네, 우리 자신의 일만 아니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이고 또 이 한 명이 자원봉사자 전체를 대표할 수가 있죠. 12번째,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전 국민의 자원봉사자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네, 적극적인 자세. 그냥 휙 갔다가 휙 오고 그런 게 아니죠. 그 봉사 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만큼 그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활동 중에 알게 되는 비밀을 꼭 보장하셔야 됩니다. 더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이 외에도 자원봉사의 동기를 점검하고 처음에 순수함을 되새기는 자세를 가지며 임무와 권리를 상기하고 그날 그날의 봉사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또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가할 부분을 시험지에 쓰시면 됩니다. 몇 개점 이 강의를 듣고 생각해 보세요.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체계에서 두 번째로 관리체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지역 주민의 인식 전환으로 인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관리자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서 전문가, 준전문가, 리더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원봉사 전문가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원봉사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유급직원을 말하며 자원봉사 준전문가는 자원봉사 업무를 부차적인 업무로 행하는 사람들로 사회복지사, 종교 지도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원봉사 관리도 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봉사 리더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선출되는 사람으로 자원봉사 조언자가 대표적입니다. 자원봉사 조언자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에 참여하면서 리더 역할을 행하고 활동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상담에 응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전문가는 다시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자원봉사 슈퍼바이저와 자원봉사 감독자, 자원봉사 조정자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슈퍼바이저는 자원봉사 교육이나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며 자원봉사 감독자는 기관의 행정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설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게 되는 자원봉사조정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을 복지기관이나 시설 또는 기타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처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원봉사조정자는 자원봉사 활동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설계하여 위임, 조정하며 그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모집, 교육, 배치 및 지도 감독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기관이나 시설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며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이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제7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기아 미아 발생 시 인도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째, 기아 미아 가출 불황 아동은 경찰관에 의해서 발견되며 이들은 관할구청에 인도된 후에 아동복지센터로 보호 의뢰됩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센터에서 이들을 일정 기간 일시 보호하며 심리검사와 개별상담, 집단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개인 성향, 가족 환경 등을 조사하여 아동의 보호 방법을 결정합니다. 셋째, 가족이 있는 경우 귀가 처리하며 가족이 있으나 보호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서 네 번째로 입양입니다. 입양이란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불화가정 등에 기인한 아동 유기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양과 관련해서는 입양특례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 소개된 입양 안내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서 입양 부분을 8주차 2 강의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입양 처리도입니다. 요즘은 불임 부부도 많죠. 그래서 입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양친가정조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을 합니다. 적격자인 경우에. 근데 가정방문을 그 중간에 2회 이상 하는데요. 가족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받으면 아동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아동이 우리가 봤을 때 부모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부모가 있을 때는 입양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 아동일 경우에는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로 입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사후 처리가 있습니다. 입양 승리 후에 12개월 동안 2회 정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동이 등재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이제 입양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북한 정치학 박사세요. 전공을. 근데 제가 진료소장을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100일 된 아이를 혼자 두고 가정방문을 갔다 왔더니 걔가 죽어 있었어요. 31살 때 일인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울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 대신 어린이를 입양하자. 나는 갓난쟁이부터 키울 수 없으니까 5살쯤 된 대소변을 가리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8살이 되면 또 한 명을 입양하고 8살이 되면 또 한 명을 입양하고 10명쯤 입양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이 다 잘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 그 중에 한 명만 잘 크더라도 제가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탈북자 아이 중에 13살짜리가 부모와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고아원에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살 아이를 제가 동거인으로서 제가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딸로 받아들였죠. 3년쯤 지나면서 역시 제가 낳은 아이와 데리고 온 아이는 아무리 정을 주더라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보면은 부모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입양 동의서는 아니지만 그 부모가 잘 될 때까지 저한테 맡기는 위탁 부모 동의서를 받고 제가 3년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일로 통해 가지고 저한테도 많은 은총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는 그때 봉사한다는 마음보다는 제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 꼬마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걔가 지금 37살이 되었고요. 또 탈북자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둘을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제가 가슴 아프게 또 따뜻하게 보람 있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 5번째로 사교육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배제입니다. 방과 후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아지고 아동의 학습 보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또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이용료를 부담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이용 쿠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18세 미만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이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봉사활동 차원에서 참 사회복지사가 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8주차 3강의 과제는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항으로 미국의 아메리코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발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특성과 비교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서술하시오입니다. 제8주차 3강의는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문항을 한 번 더 공부하였고요. 그리고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